이 정도면 요즘 나오는 제품들과 비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은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건담 시리즈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중학생 시절 TV 방영을 했던 내추럴과 코디네이터의 관계를 다룬 건담 시드 시리즈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 시드를 좋아했는지 돌이켜보면 날렵하고 샤프한 이미지의 메카 디자인으로 관심을 끌면서도 작품 내적으로도 심도 있는 세계관과 스토리를 통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주제가를 불렀던 TM 레보루션과 이시카 치아키를 알게 해준 것도 이 작품을 좋아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건담 시드 시리즈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는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극장판이 새로 제작되거나 관련 신상품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는데요. 몇 달 전 일본에 있는 반다이 타마시 스토어에서 신규 조형은 아니지만 메탈 빌드 페스티벌 2024를 기념하는 한정판으로 시드의 후속편인 시드 데스티니에 등장하는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데스티니가 메탈 빌드로 판매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출시했던 모델의 색상만 변형된 제품이지만 당시에는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던 터라 기회다 싶어 구매해서 보유 중이었는데요. 마침 국내에서도 그 제품을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때 구매해두었던 제품을 가져와봤습니다. 메탈 빌드 페스티벌 2024 버전의 스트라이크 프리덤입니다. 제조사는 반다이, 프로덕트 라인은 메탈 빌드, 출시일은 2024년 6월, 가격은 38,500엔, 국내 가격은 42만원으로 국내에서는 12월 4일부터 추첨을 받았고 결과가 12월 13일에 발표되었으며 추첨에 당첨된 분들만 12월 14일부터 용산 아이파크점 건담 베이스에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던 제품입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많지 않아 심플하면서도 깔끔했고 거의 대부분 동시에 사용되어 남는 파츠도 많지 않아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처음 만져보는데 9년 전 설계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소체에서 크게 변경점 없이 이 시기 그대로 출시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왜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한때 최고의 로봇으로 평가받았는지, 그리고 어째서 그렇게 높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었는지 보자마자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직선으로 구성된 흰색 외장은 날렵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담아내고, 푸른색과 금색으로 포인트를 준 도색과 쪼개진 면들의 조화는 고급스럽고 정교한 이미지를 완벽히 표현해냈습니다. 특히 롱라이플과 대형 날개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볼륨감은 이 기체가 한 시대를 대표한다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큰 틀에서 보면
최근 출시된 메탈 빌드 프로비던스와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이 닮아있어 메탈 빌드로 구현된 건담 시드 시리즈의 완성도는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처음 발매되었던 2015년에 이미 정점을 찍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외형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바닥에서는 몰딩 표현 이외에도 청색의 투톤 도색과 포인트로 골드 색상까지 사용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발 측면에는 외장이 쪼개져 내부 프레임이 보이는 듯한 연출과 샤프하게 디자인된 발끝을 볼 수 있습니다. 발등의 덕트 표현과 마킹 실, 기체명은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메탈릭 골드 데칼이 사용되었고, 정강이와 무릎까지 미세한 면 처리와 더불어 내부 프레임이 보이는 디자인은 실로 놀라운 정보량이었습니다. 측면으로 다리를 다시 보면 종아리 뒤쪽의 스러스터 덮개와 백색에서도 투톤 도색이 적용되어 있고, 추가로 옅은 회색과 짙은 청색에서 느껴지는 메탈릭 입자 표현으로 빈틈없는 디테일에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 종아리 위쪽에서 볼 수 있는 덕트 표현과 묵직하면서도 각진 외형의 허벅지, 그리고 관절에서 볼 수 있는 반짝이는 금색 표현으로 발끝부터 허벅지까지 단단한 하체를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스커트는 무수히 많은 면과 흰색 베이스 위에 금색 라인 마킹, 그리고 중앙부에 붉은색과 배색을 통해 포인트를 주어 역동적인 느낌과 균형을 동시에 담아낸 디자인이었습니다. 뒷스커트는 상대적으로 심플했지만 역동적인 디자인은 여전했고, 한 부위에 4가지 색이 사용되어 있음에도 튀지 않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날개를 떼어내고 뒷모습을 쭉 살펴보면 아무래도 전면보다는 간결한 느낌이 들지만 짙은 청색과 금색 라인, 그리고 흰색 외장이 조화를 이루었고, 특히 허리 뒤쪽의 외장이 움직이면서 드러나는 내부 프레임에서는 여러 면이 엮여있는 디테일을 통해 기계적 미학의 정수가 느껴졌습니다. 쉴드 발생 장치를 떼어내고 팔을 보면 흰색 외장으로 깔끔하게 마감된 팔뚝과 면을 꺾고 화려하게 디자인된 어깨 외장을 볼 수 있고, 새겨진 레터링들 하나하나가 디테일이 되어 기체의 정체성과 정밀함이 동시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쉴드 발생 장치를 떼어내지 않고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반대쪽 팔에서는 별도의 레터링 같은 데칼은 보이지 않네요. 흉부 중심에 위치한 칼리두스 복상 빈포는 금색과 실버의 조합으로 표현되어 화려함이 묻어나고, 작은 센서 묘사와 좌우 대칭으로 표현된 덕트 표현, 그리고 앵글을 위로 올려야만 볼 수 있는 붉은 라인은 시각적 초점을 유도하는 것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요. 가까이 봐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밀도 높은 흉부 조형은 대단히 살벌한 완성도로 느껴졌습니다. 메인 스러스터와 헤드 뒤편에도 미세한 디테일이 담겨 있었고,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은 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도색 미스가 보이는데요. 블레이드 안테나 흰색 부분에 찍힌 자국과 붉게 칠해진 파츠 위에 붉은 도료가 점처럼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크게 개의치 않아서 레드선 하겠습니다. 이제 가동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가동은 외장에 걸려 자연스럽게 돌아가진 않지만 돌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숙이는 건 깊게 숙일 수 있고 뒤로 젖히는 건 크게 되진 않습니다. 좌우 기울기는 몸체 위에 있는 에리가 가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슴은 2개의 관절로 크게 숙여지는 게 가능한데, 위쪽 관절이 백팩 무게 때문에 뒤로 젖혀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좌우 스윙도 가능하고 스윙 각도에 따라 내부 프레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깨는 위로 들썩이는 관절이 있고, 어깨를 측면으로 당기면 이렇게 살짝 빠지는데, 이게 어디까지 빠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당겼는데도 여기까지만 나오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그냥 팔을 가슴으로 모으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움직여집니다. 어깨는 덮개가 위로 열리는 구조입니다. 어깨 프로포션이 망가지지 않아서 저는 이 구조가 포징 잡을 때 편한 것 같습니다. 상완에 회전 포인트가 하나 있고, 팔도 이렇게 높게 들 수 있습니다. 뒤로는 이 정도가 끝이네요. 하완에도 중간 부분에 회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팔목이 안쪽으로 크게 꺾이고 주먹도 돌아갑니다.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최대치까지 접해집니다. 스커트는 앞뒤 모두 다 따로 움직이고 뒤 스커트를 아래로 내린 후 측면 레일건을 뒤로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전면 스커트는 이렇게 쪼개지는 가동 포인트가 있네요. 스커트가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에 라이프를 장착해주면 이런 느낌이고 축관절이니까 앞뒤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다리는 프레임이 길게 되어 있어서 앞뒤로 움직이는 가동 포인트는 한 군데입니다. 앞뒤 가동 범위는 이 정도인데 뒤로는 크게 움직여지지 않는 편입니다. 무릎도 팔꿈치처럼 끝까지 다 접힙니다. 외장이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9년 전 설계다 보니 요즘처럼 복잡한 연동 기믹은 아닙니다. 허벅지가 돌아가는 회전 포인트가 고관절 근처에 있고 옆으로 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아리 스러스터 덮개도 크게 움직여지고 보여지는 내부 디테일도 충실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발목은 앞으로 상당히 크게 꺾입니다. 뒤로 움직이는 건 어느 정도 움직이다 보면 앵클 가드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진 않는데 정강이와 발등의 각도를 보면 충분한 범위 같습니다. 발목 회전 범위가 충분히 확보되는 모습이고 안쪽으로 꺾는 것도 이 정도면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절을 적절히 사용하면 이런 슈퍼 히어로 랜딩 자세도 가능한데 제가 사실 이 포징을 일부러 만들어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피규어들이 이 자세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인데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가능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구성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입니다. 검은 사각 플레이트에 청박으로 라인과 문자가 새겨져 있네요. 바탕이 검은색이다 보니 뚜렷하게 라인이 보이진 않습니다. 메인 지지대입니다. 가동 포인트나 락장치 모두 기존에 사용되던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날개에서 분리되는 드라군을 베이스에 거치할 수 있는 파츠입니다. 표면의 몰딩 디테일도 충실하게 되어 있어 나름대로 신경 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소체와 베이스를 연결해주는 조인트입니다. 투명한 소재로 되어 있고 정면 사용 파츠와 살짝 측면으로 사용하는 파츠까지 총 2종류가 있습니다. 보조 지지대입니다. 그리고 보조 지지대용 조인트를 만들어주는 파츠입니다. 아무래도 9년 전 설계를 그대로 색만 바꿔 출시하다 보니 이런 자잘한 부분을 새로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스트라이크 프리덤 2식이 출시된다면 이런 부분을 전부 신규로 제작해서 출시하지 않을까 싶네요. 백팩인 윙 유닛입니다. 날개를 사방으로 펼쳐서 고속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하이맷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는 설정이 있어서 스러스트가 있는 부분에 여러 가동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다만 하이맷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날개에 달려있는 슈퍼 드라군이 사출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방금 언급했던 하이맷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날개에 달린 드라군이 사출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메탈 빌드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사용할 수 있다는 설정을 담아 이렇게 살짝 전개되는 기믹을 넣어주었고 드라군을 탈착하기 위해서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리된 슈퍼 드라군입니다. 우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빔 기관포이며 드라곤마다 새겨진 문자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고 애니메이션에서는 구현되지 않았지만 몸체로 적을 관통할 수 있다는 돌격 무장 설정이 있어서 그런지 전면부 끝에 클리어 소재로 표현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드라곤은 이렇게 베이스의 거치가 가능합니다. 드라곤의 크기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크기에 맞는 위치에 거치해야 합니다. 빔실드 발생 장치입니다. 모델명이 적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양팔에 하나씩 달려있습니다. 뒤쪽에도 몰딩을 통한 정보량이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빨간 부분을 누르면 파츠 탈착이 가능합니다. 발생된 빔실드입니다. 두 장의 크기가 다른 얇은 판이 겹쳐진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빔이 벌집 형태로 뿜어져 나오는 디테일과 끝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그라데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발생 장치에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파츠를 탈착해준 다음 결합해줄 수 있고, 결합 후에는 이렇게 회전 포인트를 통해 회전이 가능합니다. 크시피어스 3 레일 4, 역시나 무장의 이름이 마킹되어 있고 허리 측면에 장비하는 레일건으로 접혀진 걸 펼쳐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접혀진 모습과 비교하면 이런 차이를 보여줍니다. 슈페르 라케르타 빔 샤벨입니다. 흰색의 검은 라인이 있고 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트윈 랜서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빔 샤벨 이펙트입니다. 빔이 시작되는 부분에 실버 도색이 뿌려져 있습니다. 손잡이와 연결해주면 이 정도 크기를 보여줍니다. 빔 샤벨은 레일건 측면에 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엄청 잘 빠집니다.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식에서는 마침 구조가 변경되니 어떻게 개선될지 기대해봅니다. 고에너지 빔 라이플입니다. 동일한 디자인으로 두정이 있고 마킹된 문자를 보면 MGX2235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설정상 복부에 있는 칼리두스 복상 빔포의 모델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메탈 빌드를 찾아보니 동시에 전시를 하신 분의 사진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일반 버전에서는 설정대로 MAM21KF라고 적혀 있었고, 소울블루 버전에서는 지금처럼 MGX223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오류는 아닌 것 같고 분명 의도된 변경으로 보이며, 아마도 라이플 설정에 칼리두스 복상 빔포의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설정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플 두정을 직렬로 결합하는 기믹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라이플의 총구를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후면에 있는 본체와 연결하는 조인트는 락 장치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 락을 풀어준 후 센서를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락을 다시 잠가주고 후면 파츠를 2번 총구가 결합할 수 있게 옆으로 돌려줍니다. 2번 라이플은 손잡이를 뒤로 밀면 개머리판이 펼쳐지면서 뒤로 연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 1번 라이플 뒷면에 결합해주면 끝입니다. 롱레인지 라이플의 길이가 정말 깁니다. 그래서 길이를 측정해보니 약 27cm가 나왔습니다. 교체용 손파츠입니다. 총 5종류가 있고 처음부터 껴있던 손까지 하면 6종류가 되겠네요. 편손부터 빔샤벨 손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손에 따라 어울리는 액션 포징을 구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포징을 잡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빔샤벨을 양손에 들고 있는 포징입니다. 빔샤벨 액션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 포징이 홍보 이미지에 있기도 하고 처음으로 데스티니 앞을 가로막았던 그 모습이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포징은 앞으로 빠르게 날아가면서 아방스트라슈를 시전하는 느낌으로 포징을 취해봤습니다. 스피디한 프리덤에게 어울리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싶네요. 바로 이어서 찌르기. 찌르기는 프리덤의 마무리 액션에 자주 등장하는데, 프로비던스와 데스트로이에 이어 이번 시드 프리덤까지 보스급들을 모두 찌르기로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었죠. 빔 실드도 딱히 쓸 타이밍이 없을 것 같아 여기서 같이 장착해줘봤습니다. 라이플을 들고 양팔을 뻗어 좌우로 사격하는 포징입니다. 첫 등장부터 오프닝까지 뱅크씬으로 자주 사용되었던 그 포징이죠. 전시하기에 딱 좋은 포징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양손을 교차해 좌우로 라이플을 조준하는 포징입니다. 어깨, 팔꿈치, 팔뚝, 손목까지 모든 관절을 사용하면 어찌저찌 이런 앵글이 나오긴 하네요. 자연스럽진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로 솟구치듯 날아오르는 포징입니다. 이 앵글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디테일이 가득 담긴 몸체를 자연스럽게 쭉 편 느낌과 고개도 딱 이 포징에 어울릴 정도로 들어올려지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롱라이플 액션도 한번 넣어줘 봤습니다. 소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긴 무장입니다. 베이스에 있던 보조 거치대는 이 롱라이플을 위한 거치대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들려줘 보니 무리 없이 버티는 걸 보면 잠깐 들려주는 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드라곤 사출 전에 엉덩이에 힘을 주는 자세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이 포징이 그다지 멋진 포징은 아니라는 걸 모형을 만지면서 알게 되네요. 라이플이 다소 큰 편이라 애니에서의 그 맛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빛의 날개도 장착해 봤습니다. 사실 빛의 날개가 없어서 구매를 고민 중이었는데요. 마침 등짝 피규어님이 소울블루 버전의 빛의 날개를 보유 중이라고 하셔서 급하게 빌려서 장착해 봤습니다. 입자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느낌을 조형으로 멋지게 표현한 것 같네요. 조만간 프리미엄 반다이에서 예약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올라온다면 예약에 도전해봐야겠습니다. 풀버스트 포징입니다. 아까 엉덩이에 힘을 주는 자세와 더불어 포징이 그렇게 세련되게 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나름 멋있긴 한데 날개까지 다 보일 정도로 뒤로 물러서다 보면 아무래도 엉거주춤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드라군의 배치가 자유롭지 않고 사실상 고정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았습니다. 빛의 날개 덕분에 볼륨감은 커졌지만 알맹이가 없었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거기다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비트를 거치할 때 조인트를 너무 꽉 끼우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엄청 빡빡해서 글레이저를 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빛의 날개 중고 매물을 예전부터 쭉 봐왔는데 유독 스트라이크 프리덤 빛의 날개 중고 제품 중에 상태 C가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등급이 C라면 파손이나 분실이 있을 때 받는 등급인데 아마 이게 파손이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 보여주면 섭섭할 수도 있으니 기본 베이스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드라군은 베이스에 거치시킨 다음 정면에 아크릴 로고를 세워두고 공중에 가볍게 떠오르는 포징을 취해준 후 빛의 날개를 적용시킨 모습입니다. 공간만 허락된다면 이렇게 전시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탈 빌드 페스티벌 2024 버전의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살펴봤는데요. 단점을 몇 가지 이야기해보자면 백팩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흉부 관절은 스탠딩 자세로 전시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불안 요소로 보였고 빛의 날개를 장착할 때는 반다이의 베이스 돌려쓰기의 행태가 너무나도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빛의 날개를 장착하고 뭔가 다른 걸 할 수가 없던 게 개인적으로는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로봇인 만큼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세밀한 디테일이 너무나도 감탄스러웠고 특히 복잡한 면 처리와 메탈릭 페인트 마감은 요란한 듯 하면서도 요란하지 않아 고급스러운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다 가동성이 좋으면서도 적당한 강도의 관절들이 조합된 소체는 포징을 할 때 여러모로 편안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 나오는 최신 로봇들과 비교해도 충분한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